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이는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역시 오늘 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는데요. 한미 국방장관이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직후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우리 군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10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1000km를 날아가 동해상으로 떨어졌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ICBM급 도발에 나선 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도 정상 각도가 아닌 발사 각도를 높여 비행 거리를 줄이는 고각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군은 오늘 발사된 미사일도 고체 연료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는데 특히 신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발사 때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보내기 위해 최근 공개했던 신형 12축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추가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도 미사일 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오늘 아침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을 참관한 사실도 공개하며 발언 내용을 전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오늘 발사한 ICBM이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오늘 시험 발사로 전략 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경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0달 만에 ICBM 도발입니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탄도미사일 도발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감행됐습니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한 지 5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번 도발은 이에 대한 무력 시위이자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하에 연합훈련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실도 신원식 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신형 ICBM 발사를 폭거라면서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북한의 신형 ICBM 발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평가가 나왔죠? 네,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NHK 방송을 비롯한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오전 7시 11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한 미사일은 ICBM급으로 비행거리 1000km, 최고 고도 7000km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시간이 86분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정부 대변인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탄도미사일의 거듭된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행동은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며 한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신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일본 정부도 긴급하게 움직였다고요. 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오전 9시쯤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 방위상, 외무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철저한 안전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보인 만큼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ICBM 도발에 나서면서 방위력 증강을 강조한 이시바 총리는 주변국과의 연대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5일에서 16일 페루에서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데 중일 회담에서 대응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권 자민당이 지난 27일 총선에서 참패한 만큼 목소리에 제대로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다음 달 11일 특별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에 총리 재지명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총리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야당의 협조가 크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일본 외교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정치적 기반의 불안정과 미 대선 이후의 유동적인 외부 안보 환경은 이시바 총리의 외교력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던 납북자 가족 모임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파주시 민통선 마을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이 맞불 집회를 열고 대북 전단으로 대남 방송 소음이 커지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면서 전단 살포 시도에 반발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이 다음 달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정진석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진 10여 명과 긴급 오찬 회동을 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대통령실의 입장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우선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김영선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김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관련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낮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진 10여 명과 긴급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용산 야외정원 식당인 파인그라스에서 식사하며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와 통화한 사실이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취임식 전날 축하 전화가 100통 넘게 왔고 그 가운데 명 씨도 하나였던 것 같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해명에서 경선 이후 명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 건 관계를 끊은 지 오래됐고 그 이후 소통하지 않아 그렇게 기억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전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윤 전 의원이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이 확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대법원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건넬 자금 6천여만 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윤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네, 윤 전 의원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다른 의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전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다음 달 결심이 있을 예정인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송 대표에 대한 1심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 6명에게 다음 달 중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철저한 수사를 위해 다른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순수입니다. 강력 태풍 콩레이가 오늘 타이완을 강타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태풍에 직접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부터 비바람이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매우 강하게 발달한 태풍 콩레이는 오늘 타이완을 지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크레인도 쓰러뜨릴 정도의 매우 강한 강도지만 타이완을 지나 해상으로 빠져나온 뒤에는 약한 강도까지 약해지겠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으로 2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전남 남부 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4.5m의 너울성 파도가 예고됐습니다. 다만 주말 아침부터 비가 잦아들고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여서 주말 낮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으로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고 화요일 아침에는 서울 낮 기온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3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율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치권 이슈 정치온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김영선 해줘라. 오늘 오전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하고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9일 녹취인데요. 통화 녹취인데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이었으니까 하루 전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 열고 공개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 녹취를 어디서 확보를 한 겁니까? 일단 그 명태균 씨와 가장 가까운 지인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예. 명태균 씨와 우연히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명태균 씨와 생활 동선을 같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 녹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녹취가 있는 것으로 녹취가 더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거의 명태균 씨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많은 그래요? 대화들이 녹음돼 있을 공산이 크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음성이 나왔고 이 대통령의 음성은 우리 온 국민 모두가 그 특유의 이 성조가 있잖아요. 대통령에. 그래서 대통령의 음성이라고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는 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느냐. 다 전원이고 누구 강혜경 씨의 전원 아니냐 했던 것들이 오늘
대통령의 음성 공개를 통해서 모두 다 깨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그래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면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고요. 6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이 되는 거죠. 재보궐선거로. 그리고 5월 9일 날 조금 전 들으신 그 통화 녹취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었는데요.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또 5월 10일 날 공천을 받게 됩니다. 박우철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녹취 내용을? 일단 오늘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시길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진위 여부를 검증했다.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오늘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 당 차원에서 진위 여부를 검증했다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맞다면 저 사건은 간단한 사건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녹취는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당선인 신분으로 대화를 나눈 통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통화 녹취를 6월 15일 날 명태균 씨의 지인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동석한 제3자에게 자랑 삼아 보여줬다는 겁니다.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자리에서 재생했고 재생한 자리에서 명태균 씨의 지인 또는 동석한 제3자가 녹취를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사건 전개는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저 대화 내용은 대통령 신분이 아닌 당선인 신분에서 나눈 대화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당선인 신분에서 명태균 씨와 나눈 사적인 그런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이 지금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명태균 씨가요, 또 윤 대통령과 전화를 끊고 나서 강혜경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주장은 윤 대통령하고 통화했고 윤 대통령 옆에 김건희 여사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추가로 공개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거를 먼저 공개했고 그 다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명태균 씨의 전화를 왜 내가 받게 하느냐. 명태균 선생님은 고마운 사람인데 왜 이런 전화를 받게 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느냐.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일단. 명태균 씨 주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경로로 해서 본인을 말하자면 대통령 취임식에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메시지들의 개연성을 보면 오늘 거기에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전화도 했다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 먼저 하시겠어요? 오늘 나온 부분들을 돌이켜 보면 예전에 전원이라고 자꾸 방어를 했던 내용 중에 최초의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녹취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22년 6월 재보궐에 대해서 그 공천과 관련해서 사모님과 대통령과 통화해서 윤상현 끝났어로 끝나는 그 녹취가 우리가 한때 공개된 적이 있죠. 딱 그 루트입니다. 보시면 사모님과 통화해서 결국에는 그 전체적 맥락이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토로한 거고 그 얘기를 들은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과 통화해서 말하자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이게 증명된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대통령실 입장은 이렇습니다.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공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명태균 씨가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건 팩트고요. 그렇게 이제 집요하게
김영선을 공천할 것을 요구하자 윤석열 당시 당선인 입장에선 뭐 좋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게 아닌가 저희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도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정치적 견해, 정치적 의견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고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나온 겁니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조경태 의원께서 이거는 당무감사가 불가피하다.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명태균 씨의 주장 그리고 전언으로만 알려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실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을 때는 경선 때 만났었고 경선 이후는 안 만났다. 경선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통화한 사실이 이제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면 이건 바이든 날리면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음성이 조작된 겁니까? AI의 음성. 아니 대통령실이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안 나고 대통령실은 수백 명 중에 축하 전화 중에 하나다. 근데 축하 전화를 저렇게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우리가 통상 합리적으로 얘기하죠. 바빠요 후보들 축하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네 뭐 취임식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수백 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쁜데 취임식 얘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관위에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다.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다. 이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억이 없다라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장은 전형적인 수사를 대비한 혐의 부인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화 내용 이제 전체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어서요.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건 저 정도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저희 YTN 단독 보도인데요. 오늘 낮에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이 핵심 참모진 10명, 10여 명과 긴급 오찬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긴급 회의를 해야 되겠죠. 윤상현 의원께서도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 지시 받은 적도 없다. 잠시 뒤에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2년 6개월 전의 일인데 이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김문기 처장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는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 상황을 과연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키워드를 좀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100%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얘기하는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라는 녹취에 100% 그 사실 자체가 없고요. 공관위원 중에 공관위원 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관위원 중에 뭐 혼자서 어떤 분이 가져가라 해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개연성이 그다지 크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관계 확인하면은 그 공관위원이 그거 가져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녹취 가운데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혹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100% 아니다. 나는 보고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란 표현이 그렇죠.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말 워딩 그대로 들어보면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누군가가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어떤 경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지금 알 길이 없고요. 예. 다만 당시 2022년 6일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9명인가 뭐 11명인가 그랬습니다. 예. 그중에 위원장이 이제 윤상현 위원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윤상현 위원장이 지금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예. 나는 아니다. 나는 보고하지도 않았고 예. 지시받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이 아닌 제3자 예. 다른 공천관리위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당시 공천관리위원 명단을 보면 부위원장의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 예.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홍초로 예. 현재 대통령실 정무수석 또 당시 당 조직 부총장인 강대식 의원 예. 이렇게 4명이 포진되어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천관리위원들은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이고요. 예. 따라서 당시 상황을 뭐 당무감사를 통해서 알아보면 되겠지만 예. 일단 윤상현 의원은 100%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예. 윤상현 의원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공천 개입설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위원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냥 궁색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나오는 해명들이 지금 오락가락 혼선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명태균 씨에게 그냥 좋게 달래려고 했던 말이었다. 예. 말하자면 좀 허풍이 좀 있었다. 그렇게 나왔다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였다. 아니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고 어떻게 했던 윤핵관들인데 예. 그 당시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는 힘이 없을 때고 예. 공천이 끝나고 대통령 취임한 뒤에 6월에 윤리위에 회부돼서 네.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오늘 딱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참 말미잘 같은 해명이다. 예. 그러니까 양두구역도 모자라서 인면수심이 일을 하냐라는 예, 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육성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준석 대표든 윤상현 의원이 지금 부인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부분은 당무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되 예. 대통령 육성은 무엇이고 그 단어를 다시 보시고 곱씹어서 기억을 되살렸으면 좋겠고 예. 간혹 가다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김문기 씨 기억을 하는데 그놈이 이재명 대표는 무죄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본인의 육성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과연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해서 명태균 씨에게 얘기를 했는지 그걸 답해야지 지금처럼 국민들한테 기억이 안 난다.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의 책임이다. 예. 라는 것들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도 관련해서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 부탁했지만 경쟁력 원칙만 설명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양두구육을 넘어서 인면수심이다. 예.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준석 대표도 큰 소리 칠 입장은 결코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예. 왜냐하면 예. 당시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예. 공천 확정 전에 예.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고 예.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그러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와라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넘겼고 예. 넘기면 사무총장한테 얘기해서 뭐 한 방에 끝난다? 뭐 하여간에 어쨌든 완전히 해결해 예.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역시 명태균 씨 그 녹취에 나온 내용이죠. 명태균 씨 주장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도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고요. 예. 이미 이준석 의원은 2021년 네. 5월 9일 날 명태균 씨를 찾아가서 네. 만났고 그 예. 만난 장소가 대구 수성못입니다. 예. 거기서 만났고 일주일 뒤인 예. 5월 16일 날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옵니다. 예. 그때가 이제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였는데 7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7차례 중에 가장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등 다른 후보를 제치고 1위를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당시 그 여론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서 20대 남성의 비율을 70% 이상 표본 추출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 논란이 일었고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그 여론조사를 앞뒤로 명태균 씨를 만났고 또 여론조사에서 1등이 나왔고 또 여론조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그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제주도에서 명태균 씨와 사진까지 함께 찍는 부적절한 어떤 유착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행동마저 보였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지금 오늘 명태균 씨가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이렇게 좀 직설적인 표현을 했네요. 이 SNS를 왜 올렸다고 보세요? 제가 봐서는 지금 명태균 씨가 이 단어들은 저번에 한번 SNS에 올린 거를 그런 마지막 말에 했던 말을 다시 발췌해서 올린 겁니다. 뭐냐면 이제 본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물고 늘어진 보수에 대한 원망. 뭐 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그 이후에 또 SNS가 본인의 증거를 다 태우러 아버지 산소로 간다. 라는 또 SNS를 올렸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기획했으나 진보 좌파들은 그걸 못 알아먹었구나. 내가 이제 이 모든 증거를 태우러 가겠다. 이런 SNS도 올라왔는데.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면함을 보면 이제 명태균 씨가 좀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기댈 데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인 자료가 2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제3자에 있어서 민주당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으로 공개되고 나서 본인이 미천이 사라졌잖아요. 그동안 명태균 씨가 공적 대화 일일이 이제 공개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공적 통화 대통령하고 한 걸 뭐 공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 태우러 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명태균 씨는 내가 구속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 그렇습니다. 자료 모두 다 공개하겠다 그렇게 밝혔고요. 29일 날 JTBC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아주 중요한 2개의 녹취 파일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산소에 모든 걸 다 묻어뒀는데 그 전에도 땅속에 묻어뒀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다 묻어뒀는데 그걸 지금 다 불태우러 간다. 불태우러 간다. 모든 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어떤 정치권이나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걸 묻고 이제 나는 가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뭐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녹취록, 자료, 카카오톡, 어떤 캡처 파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인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자, 다음 정치권 이슈 키워드를 보여주세요. 자,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네요. 네, 공천 개입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를 공개한 민주당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명백한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녹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뒷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은 명백한 불법 공천 개입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박 원내대표가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 스탠스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민주당의 줄곧 일관된 입장은 탄핵은 정치 세력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민심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어떤 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탄핵이 될 수가 없지요.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 이건 탄핵이 이를 만한 일을 했구나라는 어떤 민심을 얻었을 때 탄핵이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공천 개입이라고 누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부인하고 있으나 부인한다고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책임감 있게 밝히는 게 낫지 또 국민을 조롱하거나 우롱하면서 이걸 또 피해갈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탄핵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들이 민주당 원내대표의 어떤 입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소영주 소장께서는 이제 이게 명백한 공천 개입의 증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용찬 의원께서는요? 저는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께서 명태균 대표와 그야말로 잘못된 만남을 시작한 건 무척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폭로된 녹취 파일 발생 시점을 보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입니다.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고 그 대화 내용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견해, 의견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거는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적절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불법 공천 개입이다. 이거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게 이제 권성동 의원인데요. 이게 대통령 신분에서 통화한 또 녹취가 공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폭로가 나오게 되면 그 발생하는 추가 폭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탄핵을 한다, 불법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팩트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불법 공천 개입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탄핵의 사유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탄핵 사유는 일단은 들여다봐야 되고요. 이 탄핵의 절차가 특검을 통해서 직무상 법적 책임이 탄핵이 이를만 하면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는 게 순서가 맞겠죠. 다만 당선인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당선인 하루 차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대통령이 됐어요. 뭐 9일날 통화를 해서 공천 개입이 밝혀졌지만 지금 이거는 단초일 뿐이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명태균 씨와의 많은 대화 속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통한 여러 가지 공천 개입과 당무 개입과 인사 개입이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증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밝히다 보면 결국엔 이게 당선인 전이냐 당선인 후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은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했고 원심 판결 공판은 한동훈 검사가 담당을 했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실지 대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가 아직 개인적 그리고 당대표로서 입장 아직 밝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상당히 일단 곤혹스러울 것이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는 2022년 5월 9일 현재 당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전모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코멘트하기가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경태 의원이 당무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럼 당무감사를 착수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통화 녹취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당연히 수반돼야 하고 조사라는 게 꼭 뭐 소환해서 뭐 불러서 조사하는 조사만 조사가 아니고 서면 조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사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특감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감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알아왔던 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대통령과 연관이 돼서 같은 정치 권력 공동체를 하고 있구나라고 예측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 육성이 공개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그 대통령의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다. 그게 절차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또 특검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1월 11일이
있으면 임기 반환점을 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11월 10일. 예, 11월 10일. 이제 열흘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여러 사안 중 일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들으셨습니까 혹시? 예, 기류가 지금 많이 예. 급반전하고 있다. 예. 한동훈 이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 설명, 대답, 답변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특별감찰관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특별감찰관을 예. 좀 더 일찍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고 밝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뭐 특검은 특검대로 이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지만 예. 일단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물꼬를 트자. 예. 그래서 인적 쇄신, 뭔가 변화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예.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분수령이 되는 기점이 결국 지금 말씀하신 11월 10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럼 11월 있습니다. 10일 전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전에 다시 한번 이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 당장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을 또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합의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특검부터라는 입장이잖아요. 부터가 아니라요. 예. 특감을 하되 예. 특검을 그걸로 상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특감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를 얻으려면 네. 특검에 대한 부분의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것도 없이 와서 예. 우리가 특감했으니까 민주당 동의해 주십시오. 왜 안 해주십니까? 라는 것은 예. 옳지 않다. 아. 특검과 특감은 동시에 가야 될 문제다. 네. 특감은 예방적 차원이고요. 특검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털 수 있는 해법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특검부터라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소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다른 의견을 개진했는데 특검은 특검이고 특감은 특감입니다. 네. 특감, 즉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지금 8년 동안 불법 상태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특감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예. 8년 동안 불법 상태, 위법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러한 불법 상태가 계속 유지돼서는 아니 된다. 예. 그래서 우선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자. 그리고 특검은 특별감찰관 문제와는 별도로 예.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협상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특검으로 가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특감과 특검은 별도로 우리가 논의돼야 한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추가로 입수한 녹취가 상당량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한 것 중에도 추가로 공개할 녹취가 더 있다고 했고요. 민주당이 당장 내일 또 추가로 밝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시점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납북자 단체가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 5만 장을 날릴 계획이었지만 경찰과 주민들의 저지에 막혀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전단 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혀서 다시 충돌의 우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앞에 속속 인파가 모여듭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북한에 납치된 가족이 잘 있는지 알고 싶다며 피해자들의 사진과 설명을 담은 전단 5만 장을 날리러 온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생사 확인입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북한 정권을 비방하지 않았고 가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만 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트랙터 20여 대를 동원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북전다 중단하라! 대북전다 중단하라! 북한이 대남 확산기 소음을 키우면서 일상이 무너졌고 전쟁에 대한 불안감 탓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농사일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엔 더 잘 들리는 거죠.
진짜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경기도는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70여 명을 투입했고 경찰도 1000여 명이 동원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이 차벽까지 세워 통제에 나서면서 우려됐던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납북자 단체는 결국 전단 살포를 취소했지만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 이어 인천 강화까지 위험구역으로 지정돼 전단 살포가 금지된 가운데 접경 지역의 갈등과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에 세상을 떠난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공군 제17 전투비행단의 전 대장이 여군 소위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A 소위가 지난 8월 회식에서 직속상관인 전 대장 B 대령에게 성추행당한 데 이어서 지난 24일 회식 뒤에도 성추행과 성폭행 미수 피해를 입었다면서 상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후 B 대령은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 신문하면서 녹취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센터 측은 전했습니다. 네, 어제 이 영상 보고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차가 제발 딱 거기서 멈춰 섰으면. 폐기물 수거차가 후진을 하는데 뒤에서 걸어오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워버린 겁니다. 아이는 크게 다쳤고 결국 숨졌습니다. 7살, 이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아파트 단지, 그것도 인도위였는데요. 매일 오가던 익숙한 길인데다 인도라서 별다른 경계 없이 걷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 후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내려서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사고 당시 차에는 다른 작업자도 없이 운전자 혼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세상을 잃은 듯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할아버지는 너무 야물고 똑똑해서 오히려 나한테 길 조심하라고 했던 손녀였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8살 터울로 낳은 늦둥이 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작업자가 미리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런 사고 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하지만 한 번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На корейском это будет звучать как мутик порё, сундыро. Я даже нихуя не пойму, что она говорит. Откуда вы приехали? Мутик порё. Откуда вы приехали? Should DPRK's troops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풍계리의 전범경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을 통해서 네, 어제 이 시간에 북한이 ICBM TEL, 즉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리 정보당국이 밝혔었는데 오늘 바로 북한이 실제로 ICBM을 발사했습니다.
네, 오늘을 택한 건 신형 ICBM을 시험하는 기술적 필요성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 대선 전에 ICBM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어요. 네.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은데 바로 쐈네요. 예. 예, 어떤 미사일이라고 보세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보면 2017년에 예. 북한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하면서 화성 15형을 이제 발사를 했어요. 예. 예. 그러면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미국이 좀 관심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플로리다까지 사거리가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뭐 대기권 진입 그건 별개로 사거리만 예, 놓고 예, 보면. 예. 그래서 미국이 곧바로 이제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제 미국을 빨리 끌어당기려면 ICBM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극적인 걸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그 고도가 지금 예. 최고 고도가 7,000km라면서요. 이게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정상각으로 쏘면 어디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당시에 2017년에 했던 게 예. 7,000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예. 그때 네. 분석했던 게 이제 13,000km 정도. 그러니까 아. 플로리다까지 도달하는 거리란 말이죠. 미 동부 그러면 쪽은 충분히 그렇죠. 날아갈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7,000km고 비행 시간도 많고 이제 북한 스스로가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예. 이제 새롭게 기록을 갱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워싱턴 DC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하죠. 예. 예. 네, 북한이 지난달 공개했던 사진이 있는데 그 12축짜리 TEL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 지난 2020년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괴물 미사일이라고 했던 네네. 것이 11축이었잖아요. 네. 훨씬 더 길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축이 더 하나 늘었으니까 예. 그만큼 더 이제 그 일종의 그 힘을 버틴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일종의 텔 이동식 발사대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 연료가 액체냐 고체냐 이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액체로 하면 그걸 주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고체다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간에 준비를 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번에 보면 우리 당국에서 이제 예. 텔의 준비가 됐다라는 예. 정도까지 파악을 했지만 아침에 이렇게 7시에 발사하는 것까지는 뭐 탐지를 하고 있었겠지만 네. 이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조금은 좀 그 급작스럽게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뭔가 이게 연료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뭔가 진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쪽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바퀴도 크고요. 이동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가 아니라 고체이기 때문에 네. 바로 우리가 이제 원점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점 타격할 수 없게 숨어 있다가 바로 나와서 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과거에 보면 이렇게 텔도 있지만 네. 심지어 뭡니까 저기 그 열차에서도 뭐 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더더욱더 어려워진 이제 상황이죠.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바로 또 입장을 밝혔어요. 예. 적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었다라는 네, 점, 네. 그리고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네요. 예. 사실상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이미 예. 이제 북한은 메시지 보내는 걸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 미국에게 보냅니다. 예. 그건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무인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주를 이제 받은 예. 이제 한국 괴뢰 군부 깡패가 했다라는 거고 예. 미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현재 예. 북한은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지금 보면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SCM이 해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이제 그 대응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하면 예. 자기들이 밀리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충분한 능력도 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은 예. 러시아로부터 무언가 새로운 이제 군사적인 그런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이제 전 세계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빨리 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서방권을 이제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네, 거죠. 말씀하신 게 러시아 파병 대가로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거를 네. 전수받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예. 이제 뭐 그게 전혀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뭐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적으로 이제 북러 간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북러 간의 그런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이제 ICBM 부분은 북한이 이미
이제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본 순위로 해서 이제 고체 추진 ICBM이고 그걸 이제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니까 이제 그 군사 정찰성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 한미 국방장관이 이 SCM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을 규탄하는 그런 날 5시간 뒤에 이제 이 그렇죠. ICBM을 발사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설명해 주실 때 트럼프 대통령 그 시기 화성 15형 발사 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북미 간에 이제 정상회담도 열리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ICBM 발사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겨냥하고 또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발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제 판을 바꿔야 되는데 그 뒤에 확실한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하게 DP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이제 일종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을 이제 끌어들이려면 지금 이제 바이든이나 해리슨 소위 민주당에서 보면 전략적 인내로 해가지고 정상회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정상회담 아예 그냥 그 이야기도 못 꺼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보면 이거는 일종의 그 탑다운 방식으로 했고 이미 벌써 지금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되면 뭐 핵무기를 가진 뭐 김일성, 김정은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거는 풀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소위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 대선을 닷새 앞두고 이런 도발을 한 건 미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미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대선에서 보면 이제 소위 그 외교 안보 사안 뭐 이런 게 과연 얼마나 이제 그 표심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다음에 그 북한군이 이제 참전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이게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게 보면 이제 북한이 의도할 수도 있지만 ICBM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미국이 사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미국 표심에도 영향을 전혀 안 준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제 파병 이야기 하셨으니까 파병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크라이나 정부가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김용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무장은 알려져 있었고 2명이 더 공개가 됐는데 보여주세요.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입니다. 자, 이 장성 3명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김영복 같은 경우는 이제 11군단장 했다라는 거고 이제 총참모부 이제 부사령관이잖아요. 부사령관인데 여기서 보면 정찰총국장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 같다라는 것은 정찰총국장이 보면 이제 후방 침투 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국정원 정도 됩니까? 아니요, 국정원이 아니고 특수부대 사령관. 특수부대 사령관. 그렇죠. 거기고 그다음에 인민군 소장이다 그러면 이창호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찰총국장이 우리 남북 관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뭐 간첩을 파견한다든지 후방에 이제 그 전투 병력을 보내서 교란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거니까. 김영철도 정찰총국장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파병된 이제 북한군이 보통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는 이제 소위 그 폭풍 군단이라고 해서 그렇다니까 거기에 맞는 그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이제 사실이라면. 그렇군요. 이렇게 장성들의 이름까지 공개가 된 상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는 사실 뭐 전사자가 다수 나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는 확인을 아직 안 해주고 있어요. 외신 보도에서 보면 뭐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포로로 잡혔던 사진 나와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단 북한의 전투 병력이 이제 들어갔고 지금 이동 중에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그 파견이 유력한 지역이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엔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군이 단독으로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군하고 협력해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조정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방정보본부는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이 드론전에 대한 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처음에야 그런 손실이 있겠지만 이걸로 해서 분명히 이제 실전 경험도 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군요.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 대평야 지역인데 북한군이 그런 대평야 지역에서의 훈련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경험 부족도 어떤 취약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아마도 그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이걸 뭔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을 이제 격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전황이 변경,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북한군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그런 강점과 약점을 이제 그 파악하고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전투에 투입하겠죠. 그래서 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북한 당국은 파병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동요 반발 가능성 때문에 휴대폰도 지금 장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내부 동요나 반발 이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전혀 없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에서는 그게 소위 그 외무성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국방성에서 하는 건데 잘 모르는데 만약에 했다면 국제법적으로 이제 적합한 이제 행위일 것이다라는 식으로만 이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공식적으로 북한 매체에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게 이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군이 가서 이제 정말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북한 내 민심에도 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경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희망적으로 보면 야, 북한 내부에서 막 동요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경호를 강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때 보면 이제 특수 훈련 이제 하는데 이제 참관했을 때 그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옆에 그런 그 일종의 무기를 들고서 경호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밖으로 보여준다. 또 그게 또 밖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제 보면 이제 일반 이제 북한 주민이 봤을 때 야, 우리 최고 지도자가 어떤 상황이길래 저런 식으로까지 경호를 받지?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막 그 소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북한의 위상 변화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은데 김영석 전 차관께서는 통일부 이제 차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북한의 위상이 과거에는 러시아보다는 중국과 가깝게 지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대외적인 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북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시절이라고 봅니다. 지금 호시절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중국이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중 간의 교역액이 거의 뭐 90%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뭐 경쟁 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조종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대놓고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절박했잖아요. 군사적인 지원 협력이. 그러니까 이걸 북한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여러 가지 무기라든지 이걸 주고 그리고 북한에게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원, 뭐 원유라든지 코크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한군 파병하면 월 한 뭐 2,000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그게 2억 불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북한으로서는 아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숨통이 트이고 이제 호시절인 거죠. 그리고 병력도 많으니까 그게 한 140만에서 10,000명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주 뭐 좀 심대하게 그 뭐 문제가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파병은 고려하지 않지만 모니터링단은 필요하다라고 확실히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북한군이 참전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북한군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동향이라든지 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한테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군사 파병의 범죄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그런 그 절차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게 문제죠. 근데 여하튼 예. 그걸 다 떠나서 그런 이제 우리 내부적인 문제니까 예. 전체 우리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 이제 지금 북한군이 참전했다. 예.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더 이제 튼튼히 이제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방비책을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죠.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예. 북러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하나 사례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이제 지난주였죠. 예. 이제 소위 중공군이 이제 그 6.25 전쟁에 참전했던 거 그걸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공동으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따로 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이제 감도가 떨어지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제 북한과 중국 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한 90% 이상이 좀 그렇죠. 서로 연결돼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소원하다고 해서 절에서 혹시 뭐 중국이 뭐 북한은 뭐 내치고 뭐 이렇게 하냐 뭐 그런 상황까지는 이제 가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중국과 혈맹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냉장이나 냉동차 온도를 조작해 규정 온도를 지키는 것처럼 속이며 식자재를 운송한 기사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온도 조작 장치를 만들어 판 제조업체 대표 등도 검거됐는데 이미 이러한 불법 장치가 5,000개 가까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약처 직원들이 식자재를 운송하는 냉동차 점검에 나섭니다. 기계에 찍힌 온도는 영하 20도. 그런데 실제로는 영하 4도로 나타납니다. 영하 15.5도 조작하신 거예요?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수시로 온도를 기록하는 장치에 숫자를 꾸민 겁니다. 수급처에도 허위로 작성된 온도 기록지를 제출했습니다. 냉동고에 설치된 불법 온도 기록계입니다. 현재 온도는 21.6도인데요. 운송기사들은 이보다 얼만큼 낮출지를 설정하고 조작된 기록지를 출력해 제출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냉장 제품은 0에서 10도, 냉동 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온도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기사들이 유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온도 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온도 기록계를 찾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경찰은 불법 장치를 사용한 기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제조업체 대표와 설치업자 등 5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온도 조작 장치 4,900여 대, 9억 원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식약처는 단속을 피해 지금도 온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식자재를 운송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마트 앞에 이렇게 잔뜩 몰려 있습니다.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이렇게 기다란 줄이 늘어섰습니다. 숫자 1이 3번 겹치는 내일 11월 1일이 한우데이인데요. 반값 행사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오픈런에 나선 겁니다. 한우데이를 맞아 눈에 띄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축산 분야 5개의 국가 자격을 딴 10명 가운데 4명이 20대라고 합니다. 가축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축산기능사, 산업기사와 기사, 그리고 기술사, 그리고 고기를 발골하는 식육처리기능사인데요. 40% 가까이가 20대가 차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은 10대였습니다. 특히 축산기사는 20대가 전체의 78.2%에 달했는데요. 자격증을 딴 이유를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취업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과거 축산업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곤 했는데요. 이제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직으로 국민 인식이 바뀐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 위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주식 시세를 높게 조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내일 리그 2위인 강원을 상대로 우승 확정에 도전합니다. 시즌 중간에 사령탑이 교체되는 혼란을 딛고서 울산이 3년 연속 우승을 이뤄낼지 관심인데 강원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연속으로 챔피언 자리에 오른 울산은 올해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김천과 강원 같은 복병에 등장해도 비교적 순항했는데 시즌 중반 난데없이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 경질의 유탄이 울산에 떨어졌습니다. 선임 절차 논란과는 별개로 믿었던 홍명보 감독이 치열한 선두 경쟁 중에 팀을 떠나면서 피노키홍 비판이 쏟아졌고 팀은 불안한 대행 체제에서 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긴급 소방수 김판군 감독 투입은 바로 효과를 봤습니다. 김판군 체제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승률 80%를 기록하며 울산은 1위로 파이널 라운드에 안착했습니다. K리그 3년 연속 우승까지 남은 한 발짝, 턱밑까지 쫓아온 강원과의 일전에서 이기면 승점 차이를 7점까지 벌리며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3년 연속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파이널 라운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 도장 깨기 하나 해낼 것 같아서. 울산은 이번 시즌 강원과 3차례 만나 2번 이겼고 특히 안방에선 1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포 주민규가 106일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침묵에서 깨어난 건 유독 든든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MVP급 활약으로 태극마크까지 달았던 영건, 양민혁을 앞세운 강원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즌 초에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간절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한 80%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이 울산을 두르고 승점 1점 차까지 추격한다면 K리그는 마지막까지 우승팀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유상증자. 묘술가, 자충술가. 네, 고려아연이 지금 유상증자를 결정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경영권 방어 중인 고려아연 어제 기습카드를 꺼냈습니다. 예. 말씀하신 유상증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걸 의미합니다. 예. 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은요, 발행 주식의 20%에 육박하는 373만 주 정도이고요. 예. 이 80%는 일반 공모하고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공모가는 주당 67만 원으로 잠정 책정이 됐고요. 여기서 눈여겨볼게요. 1인당 청약 한도가 3%로 제한돼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일반 공모를 하면서 이렇게 한도를 제한한 게 참 이례적이라는 네.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예. 이유를 보면 이 경쟁 상대인 영풍과 MBK가 과도한 주식을 획득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예.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이번 결정으로 이 승부수를 띄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승부수라고 하셨는데 그럼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이번 지분 싸움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주식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영풍과 MBK가 갖고 있는 의결권 지분율도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려아연 의결권도 떨어지잖아요. 네, 최윤범 회장이 가진 의결권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면 이거 하나마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주 발행의 20%는 우리 사주에 우선 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군요. 이 물량 3.4%가 최윤범 회장에게 보태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이 이 영풍보다 0.5%포인트 앞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이에 대해서 영풍과 MBK는 크게 반발하면서 예.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그건 오늘 고려아연의 종가를 보시면 조금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틀 전만 해도 황제주라고 불리면서 150만 원을 호가했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를 발표한 어제 하한가를 쳤고요. 오늘도 급락해서 90만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고려아연 주주들 입장에서는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는 67만 원의 건데요.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네. 같은 주니까 67만 원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유상증자 직전에 이 주가는 150만 원대였고 그렇군요. 그리고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도 89만 원이었거든요. 예.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모가가 채택이 되면서 그렇네요. 네, 예.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도 떨어지고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싼 가격에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혀가면서 이 경영권을 지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금감원이 오늘 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에 대해서 현장 검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시장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밝혔고요.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금감원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그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해서 예. 이번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수도 분석도 있겠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 기사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체코 당국이 신규 원전 계약 일시 보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벌였던 이 프랑스 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입찰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좀 살펴봐달라 이렇게 진정을 낸 건데요. 이에 이 반독점 당국이 체코 전력공사와 한수원의 신규 원전 계약에 대해서 일시 보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의 제기에 따라서 계약을 일시 보류하는 이 표준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별건 그었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체코 산업부 장관도 이 반독점 당국과 이 공급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했고 입찰자들도 동의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일정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내년 3월에 최종 계약까지 이제 5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 정부와 한수원은 내년 이 최종 계약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그냥 표준 절차일 뿐이라는 건데요. 이 규정상 이 최대 90일 안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 협상은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서 내년 3월 계약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년 3월에 계약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의 지금 이 계약 협상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의 이 절차를 갖다 준수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문제라서 뭐 기술성이라든가 뭐 다른 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네, 별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체코 원전 발주사 대표단이 우리나라에 온다고요? 네, 체코 이 최종 계약의 긍정적인 신호를 읽히는 대목인데요. 이 반독점 당국 제동과는 별개로 이 실무 협상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체코 대표단은 방한 기간에 이 한수원과 이 사업비 등 최종 계약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체코 발주사도 우리나라와의 계약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마지막까지 쉽지 않네요. 잘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 또 역시 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트가 들썩했어요. 한우가 반값이었다고요? 네. 혹시 두 분 11월 11일은 다들 무슨 날인지 알죠. 아시죠? 예. 네. 빼빼로데이라고도 하고 가래떡데이라고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11월 1일은 무슨 날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이하린 앵커께서는 이미 아시는 것 같고 혹시 김영수 앵커께서는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네,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바로 한우의 날, 한우데이라고 합니다. 한우데이입니까? 11월 1일? 예, 기억하겠습니다. 한우가 이 으뜸, 최고라는 의미를 담아서 일이 3번 겹치는 날인 11월 1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우는 먹고 싶어도 한우의 날이라고 해도 비싸서 못 먹잖아요. 비싸니까요, 훨씬. 네. 그래서 이 한우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조금 마음 놓고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유통가에서 이 대규모 할인에 나섰습니다. 오늘 시작했는데요. 정말 마트가 들썩할 정도로 많은 소비자가 몰렸고요. 행사 시작 전부터 이 카트를 들고 긴 장사진 행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까 오픈런했다고 저희가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저렴한지요. 이 등심, 채끝 이런 비싼 부위들을 3-4팩씩 담는 소비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오늘 오픈런을 뚫고 구매에 성공한 소비자들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등심하고 채끝살하고요. 그냥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가지고 샀는데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고기도 좋은 것 같아요. 토요일날 우리 식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손자들, 아들, 시동생 모두 다. 그래서 토요일날 고기를 좀 먹을까 하고 일부러 여기 왔어요. 기뻐하시네요. 네. 근데 뭐 얼마나 싼 거예요? 네, 아까 그 인터뷰 하신 것처럼 아들, 손자가 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한우를 먹어도 좀 부담이 덜할 정도로 가격이 저렴했는데요. 오늘부터 할인 행사를 시작한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한우 국거리가 1,000원대였고요. 그리고 이 롯데백화점에서는 한우 특수 부위를 30%의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에서는 결제 카드에 따라서 최대 반값 할인을 하고요. 이마트도 내일부터 한우 반값 할인에 들어갑니다. 또 마트에 가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한우 자조금과 전국 한우협회 홈페이지에서 이 판매처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한우 할인 행사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가격도 가격이지만 최근에 한우 도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축산 농가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하영 기자가 소개를 해줘서 조만간 꼭 저도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또 농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이라크에서 지난 5년 동안 건설해온 친매터널 구조물 제작이 완성돼 이라크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수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우건설이 만든 터널 구조물은 길이 126m, 폭 35m의 구조물 10개로 모두 연결해 1260m의 해저 터널을 이룰 예정입니다. 기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 임신을 통해 5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 사공혜란 부부에게 신형 카니발 9인 승차를 선물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0일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을 출산했습니다.
SBC 삼립이 올해 신제품 호빵 광고 모델로 국가대표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를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삼립은 신유빈 선수가 개발에 참여한 호빵과 매운맛 호빵 등 신제품 15가지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자막으로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모두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금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닷새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가을 햇살이 무척 강했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26도, 부산 해운대도 25도를 웃돌았는데요. 조금 덥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남부지방에서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점차 확대하겠는데요. 이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이 점차 북상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고요.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강한 가운데 남해상에는 너울도 밀려오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는 오늘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서울 12도, 광주 14도 보이겠고요. 내일 남부지방에서는 낮 동안 쌀쌀함마저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19도, 광주 17도, 대구는 16도 예상됩니다. 남부에서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에도 모레 또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에는 찬공기가 내려와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